21번 엘킨드가 제시한 청소년 자기 중심성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는 것은, 엘킨드는 피아제의 청소년 형식기에서 확정된 개념이거든요. 이분의 주로 두 가지 개념은 뭐냐면 상상성의 청중과 개인적 우화가 있습니다. 이 두 문장은 다음 장에서 상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른 사람이 경험하는 위기가 자신에게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믿는다. 그러니까 남이 어떤 위기가 되더라도 나하고는 무관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상상성의 관중의식에서 작은 실수에도 대해서 범민한다. 이게 대표적인 것이 청소년 연예인들이 자살하는 거 있잖아요. 조그만의 어떤 질타와 안티 그런 것에 대해서 견디지 못하고 자살하는 예가 빈번히 나오잖아요. 그래서 상상성의 관중에서 나온 의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신의 감정이나 경험이 특별하다고 생각한다. 이 청소년의 대표적인 케이스죠. 모든 것이 자기가 특별하고 자기가 나만이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많은 착각을 하는 것이죠. 4번, 자신과 타인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이해하려고 한다. 객관적으로 이해하죠. 자기 주관적으로 이해하고 판단해버리죠. 그 다음에 자신이 타인에게 집중적인 관심 대상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뭐 옷도 이상하게 입고 다니고 뭐 튀는 행동을 많이 하잖아요. 이게 청소년들의 독특한 특성이죠. 자, 그래서 21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엘킨들은 피아제가 제시한 이론, 피아제 제시한 형식적 조작이죠. 이론을 확장했다. 엘킨드 청소년에게 나타나는 인지 행동에 대해서 청소년에게 자아중심성, 자기중심이죠. 처음으로 제시하였다. 이에 좋은 예가 뭐냐면 청소년에게 자아중심성은 상상성의 청중과 개인적 우화가 두 가지 특성이 있다. 그럼 상상성의 청중이 무엇인가? 청소년기에는 신체적 성숙과 함께 자신의 관심을 갖게 된다. 모든 사람이 자기만 바라본다고 생각하겠죠. 이때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 자신의 정신적 관심사를 구별하지 못한다. 모든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죠. 아, 내가 이런 옷을 입고 다니면 사람들이 많이 바라보겠지. 그래서 연예인병도 많이 걸리고 그러잖아요. 때문에 자신의 관심이 자신에게 쏠려 있듯이 타인도 자신에게 똑같은 관심을 갖는다고 생각한다. 상상성의 청중은 바로 이런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즉 자신을 제외한 타인은 모두가 자신의 청중이 되는 것이죠. 관중이 되고, 상상성의 청중의 개념은 전형적인 청소년에게 나타나는 다양한 행동을 설명할 수가 있는 것이다. 여러 가지 이유가 나오죠. 옷을 뭐 이상하게 입는다든가 머리를 염색한다든가 등등. 자, 또 개인적 우화는 뭐냐면 청소년이 자신의 관심과 타인의 관심을 구별하지 못하고 자신의 감정이 지나치게 분화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다. 자기 어떤 뭐 염색한다든가 막 오토바이를 타고 간다든가 그런 것은 지나치게 자기 감정에 빠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분화를 못 시키는 것이죠. 이때 청소년의 상상의 청중은 자신에게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자신은 특별하고 독특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오로지 자신만이 그 고통을 겪고 있으며 또한 더할 나위 없이 환희를 경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모든 게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자신과 감정에 자신의 존재를 불멸이고 독특하다는 믿음은 청소년들이 자기 자신에게 하는 이야기이고 이 이야기는 허구라는 점에서 개인적 우화라고 한다. 여기서 전부 다 허구적인 것이죠. 모든 게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즉 예를 들면 엄마는 내가 어떤 기분인지 조금이라도 아나요? 이 기분은 아무도 모를 거예요 라는 청소년의 전형적인 상투어도 바로 이런 이와 같은 개인적 우화에서 비롯된다. 또 연애에 실패하고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해주는 충고의 말에 전혀 귀담아 듣지 않는데 남들은 이해 못하는 자신만의 순수하고 아름다운 감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청소년이 시련을 당하면 굉장히 죽을 만큼 아프죠. 그러면서 막 시도 쓰고 뭐 방황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남들은 이해를 못한다. 나밖에 모른다. 그거죠. 자,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상상성의 관중은 청소년들 머릿속에서만 만들어낸 것이지 다른 사람이 만들어내서 다른 사람 관중이고 자신이 주인공이 되어 무대에 있는 것처럼 행동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게 무대의 주인공이라는 얘기죠. 모든 게 세상은 나 중심으로 움직인다. 청소년의 자아식이 강하고 대중 앞에서 유치한 행동하는 것은 바로 이런 상상성의 관중. 왜냐하면 자기가 주목받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개인적 우화. 자신과 감정과 사고는 너무나 독특한 것이어서 다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다. 그렇죠. 그래서 시련을 당하면 나만이 고상하고 나만이 순수하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막, 베르테의 슬픔이랄지 뭐 그런 것도 많이 읽죠. 그때 많이 읽죠. 개인적 우화의 애가 바로 첫사랑이 될 수 있다. 자신에게만큼은 소중한 의미가 있으며 그 누구도 이해하지 못할 것 같은 절절함 때문에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있지만
다른 사람들이 나의 첫사랑 이야기는 그저 그런 것일 뿐이다. 자기만 괴롭고 아파야지 다른 사람은 다 첫사랑 실패할 수 있는 거야.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 덤덤하게 받아들이는 것이죠. 이것이 개인적 우화다. 다른 사람은 이해하지 못하는 나만의 것, 나만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개인적 우화인 것이다.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여기 그림 보면 이 학생이 지금 그 상상 속의 청중이죠. 모든 사람 날 다 쳐다보네. 이렇게 착각 속에 사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는 또 이 여학생은 자기가 개인적 우화, 자기가 무대의 주인공처럼 자기만이 우아하고 막 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렇지만 다른 사람은 다 평범하게 보는 것이죠. 자, 여기서 보면은 지나치게 외모에 신경을 쓴다. 길을 걸을 때도 다른 사람이 자기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의식하기도 한다. 다른 사람 의식에 타인이 알지 못하는 실수에도 고민하고 사소한 비판에도 민감하게 반응한다. 아, 뭐 사람 실수했다. 그렇게 했는데 본인만이 그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죠. 그 다음에 두 번째에서 자신의 우정, 사랑 등은 다른 사람은 결코 경험하지 못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과 같다. 이게 나만이 순수하고 나만이 고상하고 나만이 뭐 독야 청정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개인적 우화죠. 다른 사람의 경험, 죽음, 위기 등은 자신에게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게 뭐 사고 났다. 그러면 그건 나하고는 무관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개인적 우화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2번 청년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청년기는 청소년기 다음에 바로 청년기죠. 아니면 뭐 성인 초기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야기했는데 청년기는 어쨌든 청소년기 이후에 나타난 것이고 25, 35세 이때는 가장 절정이죠. 직장생활에도 활발히 일해야 할 때고 그다음에 결혼도 해야 되고 뭐 거기는 또 빠른 사람은 애도 부양해야 되고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많죠. 그래서 이 청년기에서는 여기서 1번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자기 부양 능력을 갖추는 시기다. 그 다음에 자아 정체감이 형성되는 주요 발달의 기다. 형성이 아니라 이때 자아 정체감 형성하면 청소년기거든요. 제2의 뭐 반항기고 뭐 질풍노도 이것은 확립이라고 하죠. 자아 정체성이 확립되는 주요 발달 과정이다. 부모로부터 심리적 경제적 독립하여 자율성을 쟁취하다. 그렇죠. 결혼하면 독립돼야죠. 그거다 결혼 않더라도 독립하는 시기죠. 개인적 욕구와 사회적 욕구에서 균형을 찾아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다. 내 특성도 맞아야 되고 회사에 대해서 특성도 맞춰하고 여러 가지 맞춰가는 시기죠. 타인과의 관계에서 친밀감을 형성하면서 결혼과 부모됨을 고려하는 시기다. 그렇죠. 많은 뭐 직장 친구들과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친구, 대학교 친구들과 같이 여러 가지 친밀감 형성하면서 결혼도 하고 그다음에 또 자식도 낳고 그래서 부모됨을 고려하는 시기다. 그래서 22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형성이 아니라 확립이죠. 자, 청년기의 발달 과업을 한번 살펴봅시다. 청년기 정의는 뭐냐면 청년기는 보통 25에 35세라고 보는데 이거 학자마다 나이가 다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사회 통념상 대학생은 청년기라고 얘기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뭐 대화한다, 막 그렇게 여러 가지 정치권들이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주로 대학생이나 그 시대 나이대를 말하는 것이죠. 특징, 청년기는 신체적이나 지적 면에서 가장 정점에 있으며 자아 정체감이 확립되는 시기이다. 이제 뭐 반항기가 이미 지났죠. 사춘기가. 그 다음에 사회 심리학 측면에서 보면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보살피는 능력이 심화되는 시기다. 결혼한다는 시기죠. 사랑도 하고 여자도 애인도 만들고. 청년기의 결정 기준은 연령 기준은 연령으로도 할 수 있고 신체적으로고 생리적 사회적으로 볼 수 있다. 신체적 성숙도를 보면은 자아 정체감이 확립되는 시기로 청년기라고 한다. 발달에 대한 잠재력은 뭐뭐 있냐면 청년기 이후에는 신체적 기능이나 인지 능력이 정점 최고 다른다는 거죠. 정점 다르고 청년기 이후는 사회적 문화적 요소에 이루어진다. 사회 문화적 요소는 뭐냐면 사회 환경과 유전적 요인에서 이루어진다. 그렇게 보고 있죠. 자, 청년기 신체 발달을 보면은 인간의 육체적인 힘은 25에 30세가 가장 강력하다 그랬죠. 30세가 지나면 신체적 기능이 감퇴되기 시작하고 손이나 손가락의 동작도 굉장히 둔감한다. 그래서 이때 혼자 뭐 기타를 배운다든가 악기를 배운다 그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둔감해지기 때문에 나이 때문에 그렇죠. 뭐 시각, 촉각, 후각이 20대에서 최고조로 다르다. 이때 최고조로 다르죠. 40세가 정도 되면 점점 나빠지기 시작한다.
청력의 성장 발달에서 보면 체중, 신장, 골격, 생식기 등이 발달하고 호르몬의 변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나 최고의 수준에 도달한다. 이때 결혼을 해야 됩니다. 청년기는 아동기보다 질병률이 굉장히 낮죠. 면역력이 강하기 때문에. 체질의 근육의 발달로 청소년기의 어색한 모습이 사라지고 청년기에 균형 잡힌 모습이 가슴이 같이 된다. 어른스러워진다 이거죠. 청년기의 특징, 인간의 신체 성숙은 청년기에 거의 완성되며 이 시기에 신체적인 활기, 힘, 건강이 최고조 수준에 보인다. 근육과 내부 기관도 기능도 이 시기에 최고 수준에 달한다. 잘 아프지도 않죠. 여름에도 뭐 반팔 입고 다니도, 겨울에도 반팔 입고 다니도 거의 뭐 춥지도 않죠. 육체적인 힘은 25세, 30세의 최고조에 이르며 그 이후에 점진적으로 쇠퇴하나 신체 능력과 기술은 규칙적으로 사용하면 그 기능이 청년기 이후에도 계속 사용한다. 그래서 이것을 나이 먹었다고 자꾸 무기력하게 살면은 금방 퇴화되지만 나이 먹었다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청년기 같이 활동하면 꾸준히 지속된다 하죠. 그래서 60 먹어서도 막 달리기를 한다든가 뭐 그렇게 여러 가지 신체 기능을 더 활달하게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그림에서 보듯이 이게 청년기거든요. 이게 최고의 정점이죠. 이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발달된 거겠죠. 이것도 발달이고 여기서 퇴화되죠. 이것도 발달이에요. 이렇게. 이때 이제 이 시기에 뭐 군대를 많이 가고 그렇죠. 또 이때도 여자들이 최고 이쁜 때고 아주 이쁜 나이죠. 그래서 청년기는 굉장히 소중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23번 중년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팩은 신체 중시로부터 신체 초월을 중년기의 중요한 과제로 보았다. 중년기가 아니고 여기서 노년기거든요. 그 다음에 결정성 지능을 감소하고 유동성 지능을 증가한다. 결정성 지능은 뭐냐면 후천적인 거거든요. 후천적인 거고 유동성 지능은 선천적인 거예요. 그래서 나이를 먹어가면 갈수록 후천적 지능이 증가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나이가 먹어 선천적인 것은 자꾸 후퇴가 되고, 그래서 이건 틀렸습니다. 융에 따르면 외부 세계에 쏟았던 에너지를 자신 내부에 초점을 맞추고 개성화 과정을 경험했다. 개성화라는 것은 자기 잠재력을 개발하고 그 다음에 자기 창조적 정신을 살리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 60대 이상의 어르신들 보면 굉장히 자기 개발을 위해서 엄청 노력하시잖아요. 그래서 자기 개성화를 찾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자, 여성은 에스트로겐이 분비가 감소되고 남성은 앞으로 이것은 테스라고 부르겠습니다. 테스 분비가 증가된다. 에스트로겐은 여성의 성 호르몬이고 테스는 남성의 성 호르몬이거든요. 그래서 두 개 다 감소된 것이 아니라 여성은 감소되고 남성은 증가된 것이 아니라 또 감소된 것이죠. 갱년기는 여성만이 경험하는 것으로서 신체의 변화와 동시에 우울, 무력감 등 심리적 증상을 동반한다. 갱년기는 여성만이 하는 거 아니죠. 남성도 같이 포함된 것이죠. 그래서 23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중년기 과학 발달. 중년기란 일반적 청년기와 노년기 사이에 끼인 세대라 그러죠. 이 중년을 보는 학자들은 다 달라요. 그래서 정의가 일치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평균 수명 연장과 자녀 양육 기간이 보편 감소되죠. 앞으로 뭐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 다음 자녀 양육은 스스로 잘 독립해 나가죠. 그래서 중년기 연구가 꾸준히 늘고 있다. 특히 중년기는 생물학적, 문화적 변동의 현상은 부모 역할의 감소, 독립하니까. 그 다음에 스스로 독립하고 자율적 존재로서 자신의 욕구를 찾고 그 욕구의 필요성을 느끼고 그 욕구에 대한 성장 발달에 증대된 관심이다. 그래서 중년기에 사람들 보면은 굉장히 자기 개발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살고 뭐 문화적이고 경제적이고 뭐 그런 게 엄청 많습니다. 등산을 한다든가 여행을 한다든가 등등. 자, 중년기의 특징을 한번 살펴봅시다. 첫째, 생물학적 능력이 감도가 된다. 중년이 좀 자꾸 40세부터 늙어가잖아요. 눈, 치아, 성에 눈이 찔 정도로 노화 현상이었다고 흰머리가 나거나 대머리가 된다. 그러나 생리 기능은 변하지 않는다. 아무리 뭐 눈이 어쨌든 뭐 대머리가 됐든 간에 생리적 기능 그대로 갖고 있죠.
신경계 내분비가 안정감 있게 작동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신적, 생리적 반응은 신체적이거나 지적인 상실감, 죽음에 대한 자각에서 기인한 것이다. 인생의 후반부는 대뇌에 부과하는 역할이 더 복잡하죠. 커지나 예전같이 의욕은 없어진다고 하는 사람들이 또 있다. 의욕이 많이 떨어진다 그죠? 그러나 중년기 이후부터는 시간 인식과 기억력이 재조직되어서 미래를 얘기하는 것보다도 과거의 해상 기억이 점점 우전하게 되고 자신이 가장 가치 있던 부분을 상실해 간다고 하는 생각으로 극심한 정서적 불안을 겪게 된다고 합니다. 융이 말하고 있는 이 부분이 중년의 위기인지 모르겠지만 중년에 되면 큰 위기가 온다고 합니다. 둘째, 현재 중년들은 과거 중년기였던 그 시대와 달라서 역사적 문화적 경험에서 크게 성장하고 있다. 왜냐하면 덕서시대가 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 경제적이고 모든 부분에서 풍족하기 때문에 많이 성장하죠. 개인적으로 자아 개발도 하고. 이들은 어린 시절 대가족서 청장년 시절에서는 핵가족 제도의 사회 목표에서 성장한 연유로 전통과 계획이라는 양면적 가치를 소유하고 있으며 중년들 그렇죠. 중년들은 근데 중년 이후 세대들은 핵가족을 살았기 때문에 뭐 전통이나 소유 그런 거 잘 모르죠. 그래서 이들 부모는 부모를 부양해야 되고 함께 자신의 경제 자립하여 자기 부양을 원한다고 합니다. 자, 에스트로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에스트로겐은 여성 성 호르몬 중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했죠. 에스트로겐은 여성의 월경, 에스트로겐 대처요법과 성전환으로 하는 여성 호르몬 대처요법을 일부 쓰인다고 합니다. 에스트로겐의 기능은 여성이 생식 기능할 때 많이 사용한다. 2차 성징, 예를 들면 가슴이 크게 발달시킨다든가 여성의 월경 주기 역할을 담당한다고 합니다. 식물성 에스트로겐은 안면 홍조, 가슴 두름, 발한 이런 등등등 같은 것을 전형적인 갱년기 증상을 경감시킨다고 하며 동물성 실험에서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춰 심혈관계 질환을 예방하고 골밀도를 높여 골다공증 예방하는 효과가 된다. 그래서 폐경에 되면 막 이렇게 땀이 나고 막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머리가 아프고 막 이래 여러 가지 증상이 나오는데 거기에 가장 좋은 것이 에스트로겐 요법이라고 합니다. 테스는 남성 혹은 수컷의 성 호르몬이다. 남성에서 테스는 고환이나 전립선 등 남성 생식기관을 발달시키고 근권력을 크기나 증대를 하고 채모, 2차 성징 등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멋있죠? 아주 멋있습니다. 자, 그러면 중년을 각 학자들이 어떻게 했냐면 다 알 필요는 없고요. 융하고 에릭슨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융은 특별하게 나이를 하지 않았지만 주로 50대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에릭슨은 40에 60세. 그 다음에 중년기 변화라 했지만 중년의 위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울하게는 애프터눈. 그리고 에릭슨은 생산성 대 친체성이라고 그렇게 구분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유동성 지능과 결정성 지능. 유동성 지능을 하기도 하고 유동적 지능이라고 합니다. 유전적이고 선천적이라고 했죠. 선천적인 능력이 이제 후천적으로 되는 것은 거의 없다. 암기 능력이나 지각 능력, 일반 추론 능력 이런 것인데, 그 다음에 성숙 비례해서 발달, 청년기 이후부터 퇴보 온다. 이건 누구나 인간의 발달은 다 똑같죠. 청년기에서 최정점을 달았다가 그다음 퇴보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결정성 지능과 결정성 지능이 있습니다. 이게는 환경이나 경험에 문화적 영향을 받는다. 이것은 후천적이라고 보가 되어 있죠. 그래서 언어 능력 이해나 문제 해결 능력, 상시 논리적 추립 등 나이를 먹어서 발달한 능력이다. 근데 나이를 먹으면 많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혜가 생기는 것이죠. 성인기의 교육의 경험의 결과로 생애 말까지 계속 증가되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뭐냐면 유동성, 선천적인 기능을 토대로 발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크게 뭐냐면 이것은 선천적이다, 이거 후천적이다. 그렇게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냐면 계속 노력해도 계속 증가될 수 있다. 그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그림 보십시오. 중년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또 중년이 되면 이렇게 살기를 기원하여 보겠습니다. 24. 다음 학자와 주요 기법이 옳게 연결된 것은 반두라는 사회심리학자 이론이고요. 그 다음에 행동조성은 파블로프의
고전적 조건합니다. 로저스는 인간 중에 상당 이론이고 타임아웃은 스키너의 처벌 강화 기법이고요. 그 다음에 모델링은 반두라 거거든요. 이해가 되고 피아제는 인지 이론 학자이기 때문에 가족조합은 맞지 않습니다. 가족조합은 가족 치료 기법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사티어가 맞습니다. 그 다음에 프로이드 자유현상은 우리 천주교적으로 이야기하면 고해성사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자기 속에 있는 내면을 다 끄집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24번의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반두라는 사회학습 이론이라고 하고 모방 이론이라고 하고 관찰학습 이론이라고 하고 자기 효능감이고 상호 결정론이라고 합니다. 자, 행동 조성은 스키너의 조작 조건에 해당되기 때문에 강화를 이용해서 목표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비둘기가 탁구를 친다든가 서커스에서 코끼리가 춤을 춘다든가 그런 게 다 이게 조작적 조건 형성이거든요. 이 그림을 보면은 공부를 해서 좋은 성적을 받았다. 그러니까 부모의 칭찬을 받았어요. 부모의 칭찬을 강화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애는 계속 공부를 하고. 그다음 두 번째는 어른이 방에 들어왔을 때 아이가 웃었단 말이에요. 근데 엄마는 어떤 강화를 했냐면 애기와 같이 놀아줬어요. 강화를 기뻐. 그러니까 계속해서 관심을 끌기 위해서 애는 계속 웃었죠. 그 다음에 벽에 그림을 그렸습니다. 벽에 그림 그리니까 혼나죠. 처벌을 받죠. 그러니까 아이는 어쩌면 벽에 그림을 그리는 것은 행동을 억제하게 되죠. 이것이 행동 조성입니다. 자, 로드 인간 중심은 맨 처음에 비지적 상담했다가 내당자 중심 이론으로 바뀌었다가 지금 현재까지는 인간 중심 이론으로 바뀌었습니다. 로저스 중심 이론에 살펴보면 현상학적의 현상 장이라는 건 뭐냐면 자기의 경험, 개인의 주관적 경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신의 삶을 능동적으로 창조하며 주관적 자유로 실천해 나간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생각을 자기 주관대로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 사람, 세 사람 모이면 의견 일치가 잘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사적 경험 체계 또는 내적 증거 체계에 의해서 일치하는 방향으로 나간다. 자기 생각대로 가는 것이죠. 그 다음에 미래지향적이다. 인간은 유목적적인 목적을 갖고 있다. 그죠? 목적을 갖고 있는 동시에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나가면 성장해 나간다고 했습니다. 로저스는. 그 다음에 자기 실천의 경향성, 자기 실천을 위해서 끊임없는 도전과 투쟁하고 있다고 하죠. 결국 인간은 자기 실현의 경향성을 위해서 도전과 투쟁을 멈추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인간 중심의 인간과를 한번 관점을 보면은 낙관적이라 했어요. 모든 인간은 낙천적이고 낙관적이라 했어요. 유전론적 인간은 선천적 잠재를 가지고 태어났다. 즉 뭐냐면 자기 실현성, 타인으로부터 긍정적인 존중을 받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고 태어났으며 그걸 위해서 자기 발전을 촉진시킨다. 자유론적 인간관, 인간의 삶 자체를 개인이 자유롭게 선택한 결과로 간주한다. 자기가 자유롭게 선택했으니까 책임도 져야 되겠죠. 전체론적 인간관, 유기체와 자기, 이게 생명체와 나 자신, 그 다음에 객관적 현실과 주관적 현실, 이상적 자기와 현실적 자기, 이 이상적 자기하고 현실적 자기하고 맞지 않으면 정신 분열이 일어나죠. 그래서 통합하여 전체론적 인간으로 보았다. 자, 그러면 로저스에 따르면 실천 경향성 보면은 실천 경향성 보가지고 이 경험을 보면 행동과 경험은 유기체적 가치와 과정을 통해 가지고 긍정적 존중을 받고 그리고 긍정적 자기 존중을 받고 현실적 자기가 되고 자기 경험이 일치하고 잠재력 발견과 실현 가능성을 적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풀어서 이야기하자면 로저스에 따르면 실현 경향성에 따른 행동과 경험은 유기체적 자기 가치와 과정을 통해서 유기체적 자기 과정을 통해서 긍정적이며 소중한 것으로 존중된다. 그것은 곧 긍정적 자기 존중에 이어져 건강한 자기 개념과 자기 존중을 바탕을 이룬다. 건강한 자기 개념이 있는 것은 뭐냐? 그들은 현재 자기 모습을 근거한 현실적인 자기가 주축이 된다 이거죠. 따라서 일상 활동의 경험들은 자기 개념과 일치되는 것으로서 자기 개념을 통합합니다. 그 결과 개인은 현실을 정확하고 풍부하게 이야기되며 잠재력을 능력을 발견하고
건강한 심리적 작용을 하게 돼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럼 타임아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임아웃이란 일종의 부정적인 처벌, 자녀가 부정적인 행동을 했을 때 그 행동을 멈추기 위해서 억제하거나 다른 장소로 몇 분간 격리시키는 것입니다. 이게 아이에게 처벌받고 있죠. 무슨 잘못했는가 모르지만 엄마한테 되게 엄마는 고다서를 입고 아이는 손들고 있고, 예, 그래서 타임아웃을 제대로 쓰면 안 된다는 것이 뭐냐면 후유증이 있대요. 자주 사용하면 아이가 위축되고 우울증과 불안을 유발하기도 하고 자신감 저하에서 행동이 위축된 행동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자주 사용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가끔. 자, 모델링. 모델링은 관찰학습, 모방 이론이라고 하죠. 인지학습인데 이거 사회인지랑 꼭 들어가야 돼요. 사회인지학습 이론에서 핵심적인 요소다. 모델링은 하나 이상의 모델을 관찰함으로써 나타나는 행동적, 인지적, 정의적 변화를 가리키는 일반적인 용어다. 자, 이 아이는 아빠 이거하고 똑같이 특별이잖아요. 모델 따라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아이는 같이 남녀간에 이렇게 약 올리는 거죠. 혀를 내밀고. 우리 초등학교 때 그렇게 많이 싸웠잖아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자기 얼굴을 모델로 해가지고 똑같이 그리는 거고. 자, 모델링에서 대표적인 사람이 두 사람이 있거든요. 오바마 대통령하고 마이크 타이슨. 오바마 대통령은 초등학교 때 백악관에 가서 케네디 대통령 만나면서 그때 대통령을 자기 모델로 삼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이크 타이슨은 하도 암흑가에서 있다가 수시로 감옥을 가고 그랬거든요. 그러다가 무하마드 알리가 감옥에 가서 연설을 때 듣고 그때 마이크 타이슨은 내 자신의 모델로 삼았다고 하죠. 그래가지고 세계 챔피언이 되게 됐죠. 모델링이 참 중요합니다. 자, 가족 조각. 가족 조각이라고 하면 어느 특정한 시점을 선택을 한다. 그 시점에서 인간관계, 타인의 느낌 등을 동작과 공간을 사용해서 표현하는 언어적 기법이다. 비언어적 기법이다. 즉 가족이 경험했던 장면을 조각하도록 유도하는 기법으로 덜과 칸트가 고안했다고 그죠? 칸트가 고안했다. 네, 그래서 가족들이 동작이나 공간 등을 활용해서 자신이 경험한 사건을 느낀 감정을 표현하게 합니다. 특정 사건을 기억해서 재경험하게 하고 그 속에서 느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라 했어요. 자기 감정 표현. 그리고 가족들을 한 공간에 배치하고 개개인의 동작과 표정을 지시하는 조각을 한다. 즉 자신이 사건을 통해서 경험한 다양한 감정을 현재 시간에 존재하는 공간에서 재구성하고 표현하라고 했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면은 아마 부부간에 싸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가 뭐라면 엄마 언제까지 말 않고 살 거야. 그래서 또 다른 아이는 아빠 말 좀 해. 이제 그만 화해하라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아마 큰 아이가 동생한테 전화한 것 같아요. 너도 가족이잖아. 관심 가져라.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것이 우리 가족의 모습이다. 이게 비언어적으로 표현했죠. 한 공간에 가족들이 딱 따고 자기가 그 사건을 재경험하고 재구성했죠. 자, 여기 다시 한번 볼까요? 여기도 부부싸움 같아요. 그래서 우리 가족이잖아. 함께 얘기 좀 해. 부부싸움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 가족의 모습이다. 이렇게 가족에 배치시키고 자기가 생각이죠. 그 다음에 어디에도 내 편은 없다. 이 아버지는 혼자 외로웠던 거죠. 그 다음에 뭐 막내 동생인가 이 사람도 그렇고 이게 자기 생각이죠. 그리고 자기는 왠지 외톨이가 됐기 때문에 구석되어 있고 그 다음에 얘들끼리는 처음 뭉쳐있기 때문에 같이 뭉쳐있대. 이 그림을 그렸던 것이죠. 어디가 아빠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 가족의 모습이다. 이 모습이 나는 외톨이다 이거죠. 이 그림을 표현했죠. 그 다음에 동생이 생각한 우리 가족의 모습. 이게 싸우지 마 제발. 근데 엄마가 싸우고 서 매주 잘 봤나 보죠. 이 막내가 이렇게죠. 제발 싸우지 마 중간에 딱 있죠. 그래서 절대로 자녀들 앞에 싸우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볼까요? 나는 가정부였어. 나는 가정부였어. 엄마 생각이죠. 그러니까 엄마는 자녀들하고 아빠는 잘 노는데 엄마는 혼자 부엌에서만 나는 가정부였다. 외톨이였다 이거죠. 엄마가 생각하는 우리 가족의 모습이다. 그 다음에 또 뭐 똑같은 얘기지만 동생이 싸우고 있죠. 그래서 동생이 생각하고 있는 우리 가족의 모습. 이것이 이제 가족 조각. 한 공간에서 뭐 사건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각자 생각을 표현하는 거죠. 자, 자유현상. 치료자가 내담자로 하여금 마음에 떠오르게 하는 모든 내용, 마음속에 있는 거 다 끄집어내는 거죠. 즉, 그러한 내용이 아무리 바보 같고 배상하고 시시해 보일지라도 검열하지 말고 표현하는 것이다. 왜 그랬냐, 저러냐 따지지 말고 그대로 표현하게 놔두는 것이죠. 자유현상에는 어떤 검열과 자기 비판도 금지되어 있다. 이게 자꾸 뭐 검열하고 비판하고 하면 자기 속에 있는 마음 내 뱉겠어요? 안 합니다. 그래서 자유현상은 지구몬트 프로이드에 착안한 것으로 천주교의 고해성사 같은 것이다. 천주교의 고해성사처럼 비슷한 거다. 정신 비슷하다. 그래서 환자가 치료 중에 마음에 떠오르는 것이 어떤 것이라도 표현하는 것이고, 환자가 자신의 마음에 떠오르는 것을 필터링 하지도 말고 판단하지도 마라.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라. 자, 이 그림 보면은 프로이드가 이 환자를 누워가지고 있는 그대로 누워갖고 그대로 이야기하라는 거죠. 마음대로 어떤 것이 상관없다. 자, 이런 식으로 뭐 편의점이 있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막 구구절절 막 하라는 거죠. 이것도 말고 저것도 말고. 그게 자유연상법이다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마음이 흐른해지고 치료가 좋다고 합니다. 천주교에서도 고해성사 보고 나면 마음이 편안하고 흐르는 것과 같은 원리가 있습니다. 25번. 생애 주기에 따른 발달 과업으로 옳게 연결된 것은 영악이는 신뢰감, 이건 에릭슨의 신뢰감이 되고, 애착경생은 피아제의 애착경생이 이 시기에 맞습니다. 청소년기는 13세, 19세인데 생산성은 에릭슨에서 장년기에 해당되고, 서열화는 피아제의 전조작기에 해당되고, 전조작기는 2 내지 7세거든요. 이건 다 틀렸고요. 그 다음에 노년기는 65세에 맞고, 자아통합 때 죽음 수용, 이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25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로서 인행사의 긴 여정을 마치고 다음 시간부터는 실전도를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